일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40년 전 플라자 합의로 그렇게 당하고 일본에 버블이 나고 그 버블이 꺼진 후에 정말 오랜 기간 일본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갈 리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이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줘도 그 선물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미국이 할 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압박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선물을 줘도 똑같을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은 북한 핵개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와 본인의 그 스케줄에서 잘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뭐 선물을 주건 뭐 안 주건 그건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이 앞서가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 빨리 좀 맞는 걸 보면서 저기서 문제가 생겼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풀어봐야지.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살펴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고쳐나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된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을 겨냥해 상호 관세에 이어 환율 압박까지 시작했는데요. 일본이 다시 잃어버린 30년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는데 이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요, 일본이 오히려 과거에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 미국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일본과 맨 처음 협상을 시작하고 할 때만 해도 가장 먼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났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40년 전 플라자 합의로 그렇게 당하고 일본에 버블이 나고 그 버블이 꺼진 후에 정말 오랜 기간 일본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갈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협상이라는 게 국가 대 국가가 어떤 공산주의 국가 두 개가 한다면 어떤 당 지도부의 결정을 바로 결정대로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 두 개가 한다면 국내 여론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여론이 아주 좋은 정권이라면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만족시켜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상대방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통합한다는 얘기를 평생 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지지층만 보고 가는 사람이고요. 반면 일본은 어떠냐?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30%대 정도 되는데요. 안 그래도 낮은 지지율에 미국에 끌려가서 국익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정권이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는 뭐 자민당이 이번에는 뭐 권력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쉽게 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이 현재 상황은요, 제 생각하기에는 1985년 플라자 합의 때와 유사하긴 합니다만 그보다 좀 더 복잡하고 각 나라의 내부 정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5년 플라자 합의 때만 해도 일본 경제는 뭐 우기승천하던 세계적인 경제잖아요. 우리가 까먹고 있는데요. 일본이 얼마나 큰 나라였냐면 독일, 영국, 프랑스를 합친 만큼 컸던 나라입니다. 최고 버블기에는요. 그중에 한 나라씩 빠져나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독일에까지 뒤지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정권도 국민들의 여론을 더 볼 수밖에 없고 국민 여론도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요, 특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한번 안 좋아지면 잘 좋아지지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퍼스트 프렌드 전략을 내세워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24% 관세를 수용하게 됐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빨리 털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아베 총리 시절처럼 이시바 총리도 빨리 트럼프와의 이 리스크를 털고 이제 다른 데 집중해가고 싶었겠죠. 실제로 아베 총리가 뭐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게 전혀 없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래도 뭐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불리면서까지 해서 일본의 이익을 지켰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까지 경제 협상을 한 거 보면 자기 생각에서 어떤 나라든지 제대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외교 전략이나 이런 걸 논의하고 뭘 할 때 아베 총리가 꼭 전화를 해서 상의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일본은 상당히 안보적인 거나 아니면 외교적 측면에서 미국에서로부터 당시에 얻어낼 만한 걸 얻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말하지만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일본이 만들어서 트럼프를 학습시킨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 이시바 총리는 그런 것처럼 이런 경제적 문제를 좀
빨리 타결해서 그런 안보적인 문제나 아니면 다른 외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시바 총리 자체가 정권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 때만 해도 아베의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런 조동을 받으면서도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어 라는 게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나섰는데도 트럼프는 오히려 방위비 환율 국채 매입까지 추가 요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압박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은 북한 핵 개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와 본인의 그 스케줄에서 잘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뭐 선물을 주건 뭐 안 주건 그건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혹시나 이번에 뭐 카타르처럼 뭐 4억 달러짜리 전용기를 사준다 이러면 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왕국이니까 가능한 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일본 같은 큰 나라라도 우리 트럼프한테 4억 달러 비행기 선물하고 과세 낮추자라고 하면 아마 일본 같은 나라도 폭동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만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모두에게 자신이 밀어붙이는 걸 일본에도 그 예외 없이 적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억울할까요? 트럼프 되자마자 이시바 총리가 와서 정상회담하면서 1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물론 손정희 이런 사람이 와서 또 투자 계획도 엄청 발표했고요. 뭐 황금 투구도 주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받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일본이 더 많은 거를 좀 챙겨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렇지만 이런 좀 핵심적인 협상 그리고 트럼프가 자신을 광내야 되는 그런 협상에 있어서는 아마도 뭐 특별히 많은 양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가 일본 아베 총리가 죽었을 때 SNS에 이렇게 올린 글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트럼프는 아베 총리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 사람은 진짜 일본을 위한 애국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미국을 위해 일한 사람이고 아베는 일본을 위해 일한 사람이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은 트럼프는 일본이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줘도 그 선물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미국이 할 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멘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밥 먹으러 갈 때도 기립박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선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솔깃해서 이번에 카타르에서 그 비행기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하냐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과거 이제 어떤 유명한 골퍼의 사례를 들면서요. 그 사람의 좌우명을 듭니다. 퍼팅을 그냥 주면 땡큐라고 하면 된다. 선물 주면 그냥 땡큐라고 하지 뭘 안 받는다고 하느냐. 안 받는 놈이 바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일본이 줬지만 준 거는 줬으니까 땡큐. 안 받으면 바보지. 그렇지만 내 할 건 한다. 라는 게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박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선물을 줘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때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겠죠. 미국이 일본의 무이자 100년 국채 매입, 환율 협조까지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현실성 있는 카드라고 보시나요? 저는 미국이 일본에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를 사라라고 요구한다면 이건 사실 좀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거를 일본이 사면 자민당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또 일본 재무상이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일본이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재무상이 그런 국채를 파는 것도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약간 위협적으로요. 뭐 미국이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그걸 파는 게 일본의 국익에 도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뭐 100년 만기 국채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트럼프는요.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늘 표현하는데요. 이번 중국에서도 봤잖아요. 145%는 말도 안 되는 걸 올려놨다가 합의는 30%로 했습니다. 물론 뭐 잠정이지만요.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돼서 올라가 다시 145%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 그 어느 중간에서 양측이 이제 합의할 만한 어떤
지점을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트럼프는 늘 그래왔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도 보면요. 처음에는 뭐 8천억 달러를 내놔라. 광물 그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니들이 쓰게 하겠다라고 막 언론 플레이도 하고 뭐 그런 초안에 그런 게 같다고 뭐 뉴욕 타임스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무슨 총독이냐 식민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합의된 거 보십시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굉장히 합리적으로 됐습니다. 그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환율 조정해라. 지금 뭐 엔화가 너무 낮으니까 그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는요. 그렇지만 일본이 거의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그런 데서 합의한다는 건 저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중국에서도 봤듯이 그런 점에서 이제 동맹국들은 제 생각은요. 영국이 10%를 했으니까요. 10%에서 20% 사이에 그 어느 10% 초반 정도의 동맹국들의 관세들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본 내부에선 쌀값 폭등, 세금 인상, 민심 악화가 동시에 터지고 있죠. 이런 분위기, 일본의 대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시바 총리 상황이 안 좋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쌀값 얼마 전에 저희 아는 지인이 일본에 사시는 지인이 와서 저녁을 먹었는데 얘기의 한 절반가량이 일본 쌀값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사시는 분들한테는 일본 쌀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5kg에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라 그러더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 먹이시는지 뭐 하면서 그 아이들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쌀값 때문이라도 정권의 인기가 좋을 수 없습니다. 그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바이든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일본은 지금 제로 금리다가 금리를 조금 올려가지고 사실상 물가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계속 금리를 올릴 수도 없잖아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 물가는 계속 한국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그 참을성 많은 일본 국민들도 참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이시바 총리로서도 협상이라는 게 있으면 일본이 좀 더 물러서 주면 협상이 잘 될 텐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신의 고집대로 가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일본도 물러서기가 힘든 겁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참 일본 그 이시바 총리나 이시바 정부로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일본에선 이번 협상으로 미래까지 저당 잡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선택,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외교 실수일까요? 양쪽의 협상 결과는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봐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 협상이 만약에 잘못되고 그 자민당 정부의 만약에 몰락으로 이어진다. 정권 교체로 일본에서는 정말 정권 교체가 안 일어나는 나라입니다만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면 이거는 미일 관계에도 상당한 문제를 향후 앞으로도 상당한 문제와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이 한국처럼 우리는 좀 끌어오른 나라잖아요. 과거 반미도 강했고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어떤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한층 한층 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협상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박하게 평가를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이나 미국과의 어떤 지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한미일 군사 협력부터 시작해서 이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구조에 좀 어떤 전환점까지는 아니라도 그리고 쉼표를 찍느냐 아니면 느낌표를 찍느냐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청자들 사이에선 우린 일본처럼 먼저 나서면 안 된다는 경계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저는 계속 주장하고 유튜브에 나갈 때까지 말하는 건데요. 일본이 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요, 아이러니하게 아주 좋은 상황이 아직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고요. 대통령 선거 끝난다고 해도 새 정부를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은 걸릴 거잖아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만뒀잖아요. 좀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빨리 해야 선거에 유리하다라는 거를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미치지 않는 이상 그거를 미국인한테 말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 협상을 할 때 하다 보면요. 저희가 협상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저 집 사람들의 아들의 생일 정보까지 올려서 모든 걸 검토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국에서도 이런 걸 바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마 보고가 올라갔을 거예요. 저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그런 말을 협상장에서 경제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눈도 있고 둘이 있을 때도 말 안 할 겁니다. 왜냐? 어떻게 말할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한 바람에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랑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협상할 사람이 없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일단 새 정부가 될 때까지 핑계를 최대한 대서 미루고요. 그리고요. 제가 이 트럼프 행정부 전부터도 계속 말한 건데요. 동맹의 등급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나 모든 게 결정이 될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미국과 한미 동맹이 강고하고 하지만 일본보다는 조금 등급이 낮은 동맹인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동맹의 등급에 따라서 이번에 상호 관세할 때도 봤잖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1%포인트 낮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이 하는 만큼 일본만큼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본다면 우리 협상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하는 걸 보고 시간을 끌면서 천천히 들어가는 게 한국의 국익을 저는 극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2기 체제에선 한국과 일본이 확실히 다른 대우를 받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특히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요? 저는 다른 길을 간다는 표현보다는요. 일본이 앞서가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을매는 일본이 빨리 좀 맞는 걸 보면서 저기서 문제가 생겼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풀어봐야지.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은요. 산업 구조도 상당히 많이 비슷한 뿐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적으로도 90% 이상 문제가 거의 같습니다. 정말 관심은 잘 없으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이 미국 국무부에 전 세계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할 때요. 그걸 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일본 기자, 한국 기자, 전 세계에 온 기자들이 미국 국무부 대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요. 질문이 거의 같은 두 나라가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싫어한다는 분도 있고 좋아한다는 분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질문을 보면 두 나라가 거의 같아요. 왜냐? 그건 안보적 이익을 거의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 중국이라는 안보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도 거의 같고 정말 신기한 게요. 일본 신문에 미국 고위 관료 인터뷰나 국무부 장관 인터뷰를 읽어보시는 거하고 한국 신문에 읽어보시면 질문까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과거사가 어떠냐 그런 건 다 떠나서 그만큼 모든 걸 공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일본이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관세 쿼터를 많이 얻어내면 얻어낼수록 우리는 그걸 근거로 일본만큼 해줘. 혹은 우리가 일본보다 적게 수출하고 있으니 그만큼 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의 길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다른 데 가서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가장 바빠야 될 것은 주미 대사관이 아니라 주일 대사관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말은 일본과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만 그 길이 일본의 길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고쳐나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시대는요. 사실 꼭 트럼프 때문이 아닙니다. 세계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 추동을 더 빠르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 시대에는 지정학이 경제를 이끌고 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그걸 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사라라고 했을 때 사면 주식도 오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연 트럼프 행정부 때만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고요. 특히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이에는 정치가 경제를 더더욱 이끌고 가게 될 겁니다. 때문에 이런 지정학 뉴스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좀 잘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정학적인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요. 저희 생크션 랩
그 홈페이지를 오시거나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이런 지정학적 속에서 특히 뭐 이렇게 되면 제재와 수출 통제 같은 걸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반도체에서 보는 듯한 그런 건데요. 그런 것들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도 하시고 뭐 그런 게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저희한테 의뢰를 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